안녕하세요. 교육진단 국어만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열정적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 이어서 쉬는 시간이 더 열정적이었어요. 그렇죠. 쉬는 시간이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쿠키 영상 안 하나요? 쿠키 영상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어서 지난주 우리가 수능 방송 이후에 그러면 이제 그 고민이 그거겠죠. 야, 그럼 어떡할래? 어떻게 해? 우리 어떻게 해? 우리 애 어떻게 해? 우리 애는 올해 수능을 안 봤는데. 자, 그래서 저희도 제목도 되게 멋집니다. 국어 고수들이 정하는 비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이 많으셔놓고 대표님 예전에 그 대형을 강의하셨을 때 첫날 팍 들어가서 애들한테 막 호통치시면서 하신 말씀. 호통? 호통 안 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분필 지셨을 때는 야 그걸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뭐 후배들에게 좀 일러주십시오. 그런 거는 별로 없었고요. 그냥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이랬던 것 같아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책임진다. 네. 끝까지 책임진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이제 그 디테일한 것들은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를 강조하면서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결과는 이제 최종에서 이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성실히 임해서 따라와라. 저는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거의 항상 첫 수업에는 문학사 전반을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고전, 특히 고전, 고전 시가. 이게 이제 애들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좀 자기가 공부하는 게 도대체 어디쯤인지를 애들이 심지어는 이제 뭐 많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게 가사인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좀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 아닌데 이게 도대체 어디쯤인지 좀 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모르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고대 우리 처음부터 고대 가요서부터 시작해 갖고서는 쭉 하잖아요. 그런 거를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믿음을 좀 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자,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 그럼 유정을 그 질문하신 유정을 원장님 이번에 분석. 영어 지문을 예. 그 영어 이제 31번부터 해서 한 39번 정도까지 영어 지문, 독해 지문 한번 가끔 보시면 한번 혹시 우리 이재식 원장님 딸아이가 얼마 전에 수능을 했어요. 혹시 딸아이가 영어를 질문하는 경우 없어요? 영어 잘했나? 밥 먹을 때 우리 영어로 얘기하거든요. 서로 조용히 밥 먹습니다. 그럼 아무 말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 얍. 마지막 말은 익스펜시브 아니야? 그거 안 돼, 익스펜시브. 먼저 일어날 때 excuse me. 네. 영어 지문을 국어 선생님이 질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 선생 영어가 뭐 국어 선생님이 질문할 때 영어 지문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해설서 뒤에 독해된 국어 지문을 가지고 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서 찾은 내용은 이거 그래서 이거 뭐지? 빅스비라고 요즘에 저게 빅스비? 소리가 나오면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방송에 문해력 이야기했는데 문해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문해력이 뭐냐면 읽는 능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쓰는 능력까지 문해력이라 그러거든요. 영어 번역해 주신 분이 되게 문해력이 약한가 봐요. 영어 지문을 국문으로 번역해 놓은 거 보면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문장 표현이 좀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색한 게 많고요. 국문으로 번역해 놓은 영어 지문도 알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좀 그게 쉬운 게 그러니까 영어 지문은 우리 국어 지문으로 치자면 한 문단짜리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두 문단 정도, 한 문단 정도 이렇게 될 텐데 우리 눈에 보면 전부 다 같은 소리 반복이에요. 우리가 영문을 볼 때는 그게 모르지만 국문으로 번역된 걸 볼 때 제가 오늘 그 국어 비기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오늘 이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등급 아이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2등급, 1등급이 되고 특히 4, 5등급이 3, 4등급 되는 거, 3, 4등급, 2, 3등급 되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텍스트는 서로 다르게 표현돼. 서로 다른 언어, 문장, 어휘, 서로 다르게 표현된 동일한 의미의 덩어리라는 사실만 좀 알아둬라. 제가 수학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학은 개념과 규칙을 바탕으로 이제 원리를 알아가는.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수학적 개념이 초등학교 때 배운 것과 중학교 때 배운 것과 고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이 달라지느냐? 개념이 달라질까요? 개념은 안 달라지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개념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개념을 순화식이나 기호로 표현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게 단순해요. 가지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눈만 뜨고 필기해 두고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죠. 중학교 때도 단순하고 가지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절대값의 개념을 내가 이전에 기억하고 배우지 않았던 수식이나 기호로 표현돼요. 그걸 그 절대값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수학적 독해거든요. 수학 2등급 받는 3등급 받는 애들이 21, 29, 30분을 손을 못 대다가 왜 못 대느냐 하면 30분 문제가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21번이 무슨 21과 29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거든요. 강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노련한 강사가 풀이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줘요. 아이들에게 이미 노출되었던 21, 19, 30분의 표현은 이 아이들이 배우지 않았던 표현일 가능성이 커서 그러면 그 아이가 알고 있는 표현을 바꾸어서 주면 다 맞춥니다. 무슨 말이냐? 수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의 전달 방식은 동일한 의미를 이질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소설 듣고 볼까요? 소설은 고통받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소설 속에서 나오는 정보는 그 인물의 고통과 인물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 고통에 대한 반응, 이 세 가지 정보가 핵심적인 정보 아니겠습니까?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대사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행동이나 사건이 아무리 달리 표현돼도 전달되는 의미는 핵심적인 인물의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에 대한 반응밖에 없어요. 그게 다른 대사와 서술과 행동과 묘사를 같은 의미로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비문학은 어떨까? 비문학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단에서 문단은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문단은 생각의 단위고 하나의 중심 생각과 여러 개의 뒷받침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까? 표현은 달라도 결국 전달되는 메시지는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읽어야 될 문장의 수가 10개다. 그리고 한 문장을 읽는데 X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10문장을 읽는데 10X가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한 의미의 일적 표현인 걸 알면 두세 문장 단위로 서너 문장 단위로 그게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10X가 아니라 4X 내지 5X 걸립니다. 자, 이제 공부하는 방법. 색깔펜을 들고 그게 시든 소설이든 설명미든 논리든 의미 해석 단위. 그러니까 시는 문장 중심, 소설은 장면 중심, 비문학은 문단 중심에서 핵심적인 생각과 뒷받침하는 생각들이 같음을 증명하는 연습을 하루에 30분만 하십시오. 정말 간단합니다. 이게 자기는 잘 안 되면 해놓고 선생님들에게 이것만 여쭈면 돼요. 그러면 정말 5등급 받는 애가 3등급이 되는데 그리 많은 시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능에서 말했던 논리적 추론이 엄밀한 의미에서 논리학적 추론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된 것들이 같은 뜻인지 혹은 두 개 이상의 다른 표현이 결합돼서 같은 뜻인지만 알면 수능은 쉬워진다. 국어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수능이 쉬워진다. 동일한 의미의 이질적 표현이 동일한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추가해서 우리 저희 방송에서 제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의 오래된 미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레이첼 카슨 친구의 봄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레 다이몬드의 총균세 마찬가지고요. 이런 책들 한번 찾기 보시면 600쪽이 이르는 책들 아닙니까? 코스모스는 600쪽이고 오래된 미래는 한 300~400쪽 정도. 레이첼 카슨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의미 일적 표현이라는 구조를 아이들이 일러주면 중1도 중2도 무슨 이야기 하냐면 선생님 전부 다 똑같은 소리예요. 전부 다 같은 소리예요. 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요. 그러면 중학생도 고등부 할 수 있고 5등급 4등급 받는 아이도 2, 3등급에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의 일적 표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저기 쉬는 시간에 얘기하셨던 그 저기 68.1등급밖에 한 애들은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달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걸릴 것 같고 넉 달.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넉 달 동안에 68점애가 이거 어쩔 수 없이 민망하네. 와가지고 내가 1등급 받게 했는데 이게 진짜 그 민망해. 넉 달만 해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애들한테 이거 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시켰죠. 이것도 시키고 또 뭘 더 시켰어요? 아니 그걸 더 시키겠죠. 더 시키긴 했는데 예. 이제 거기에 막 2~3개 정도 더 있겠죠. 예. 그럼 말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이제 천국의 예. 전화번호 몇 번인지 아세요? 천국의 전화번호 하늘나라 전화번호 661-3927이에요. 구약 성서가 39권, 신약 성서가 27권에서 661-3927이랍니다. 근데 66개의 그 성경 각각의 성경 복음서들 뭐 등등 하나로 말하면 성경은 사랑, 불경의 그 불교의 불경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로 말하면 자비라면 국어학습의 원리가 이질적으로 표현된 동일한 의미를 빨리 잡아내면 이걸 영어 선생님들도 이렇게 좀 말해요. 뭐라 그러더라?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던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68점 받은 그 아이는 68점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68점 받는 이유들이 68점 받는 아이들은 대체로 보면 성격 관리가 안 된 아이들이에요. 성격 관리부터 시키죠. 그거부터 하고 나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2~3문제 정도 더 맞기 시작하니까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짬이 안 될 것 같고 자세히 말씀 안 해주겠다는 뜻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궁금하시면 찾아가시고 뭐 그래라라는 얘기죠. 그 또 말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얘기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은 또 말씀할 수가 없죠. 자, 어떻게 우리 라온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예, 저는 단순 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관지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나의 이치로서 모든 걸 꿰뚫는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비문학화하고 있거든요. 문학마저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를 해설해 주시고 감상적으로 들어가실 때 저는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좀 분석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독서화라 비문학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뭐 문학, 뭐 배경 지식 알고, 뭐 이 작가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송민국이 올해 3인국이 또 나왔어요. 비슷하게 정철 작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왔는데요. 그걸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유정원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면이 있는데요. 사실 다 동일한 걸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문장을 이해하고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문학을 갈고 닦으면 궁극적으로 수능 국어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건 저만의 빅인데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본 다음에 바로 해설 강의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조차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스스로 생각해봐라. 네가 한번 다시 오답 정리해라. 그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학원 수업의 일환으로 시험 보자마자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안 하고 애들 시험 보게 한 다음에요.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답을 주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끼리 팀을 짜서 토의하게 만들어요. 토의하고 토론하게. 그런 다음에 아이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1번에 난 1번, 난 3번, 왜 그래? 난 1번이 3번이라면서 근거를 계속 얘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1번부터 45번까지 다 하면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오답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냥 문제를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저는 되게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교수자가 마스터가 된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교수자가 이게 마스터가 안 된 상태로 어주장께 이걸 실시하면 거의 토의 토론이 거의 불가능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학원 다니지 않더라도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모의고사를 보세요. 그런 다음에 뭐 비슷한 수준, 이거나 좀 다른 수준 상관없는데 2명 이상만 있으면 바로 시험을 보고 각각 시험 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둘이 한번 답을 맞춰 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게 있다면 너는 왜 그랬어? 난 이건데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따로 오답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누적되고 축적되면 굉장히 좋아져요. 문제를 보는 눈이. 그래서 저는 이게 저만의 빅인데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운영할 때는 교수자가 마스터가 돼야 되고 실제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만의 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국어 공부는 모든 것의 독서와 비문학화라. 그리고 두 번째 오답 정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저만의 방법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학생들이 있으시다면 친한 친구 안 맞는 친구랑 같이 이렇게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시험 본 다음에 이거 왜 그렇지? 내가 해석 잘못했나 보네. 이거 이래서 정답이구나. 수학도 마찬가지로 다만 이제 수학은 조금 수준이 맞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오답 정리에 부담을 갖지 않고 바로 했으면 할 수 있고 또 공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저만의 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살짝 좀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이 토익 토론 방식의 공부를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 라온 원장님 학원은 아무나 못 가고 대기도 있고 막 시험도 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2등급이면 2등급이, 1, 2등급이면 1, 2등급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학력적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는 학생들끼리 토익 토론은 일단은 아쉽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서 비슷한 레벨의 학생들끼리 좀 모여서 공부하는 편이 훨씬 더 토익 토론에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저도 오답 그 말씀을 차마 못하시니까 제가 대신 해드립니다. 오답 처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답 처리를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게 오답 처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답을 낸 아이들이 다시 풀어서 또 오답을 나올 일은 별로 없죠. 그래서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풀어라 그러면 애들 지문 안 보고 그냥 답 찍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제일 나쁘죠. 아까 뭐 68점 이야기 더불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 수업 시간에 고3들 수업할 때 반드시 뭘 이야기했냐면 지문을 읽고 나면 문제를 덮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막 제 소리도 막 지르거든요. 야, 덮어 보지 마 그래. 보지 마 그래 놓고 이 지문에서는 출제될 수밖에 없는 정보를 이야기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독서 지문이다. 근데 이게 사회 지문이에요. 사회 지문. 그리고 사회 지문에서 다룬 내용이 그 글의 패턴이 내용 전개 방식이 문제 해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100% 나오는 문제는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를 특정한 사회과학적 이론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이 100%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통시적 관점에서 쓰여진 글에서는 단계를 묻거나 단계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거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난 뒤에 이 지문에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구조를 저는 아이들이 생각해 볼게요. 소설에서도 그렇게 하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 선택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답인데 만약에 정답 선택지가 일치 문제로 나왔는데 대소관계나 영향관계나 인과관계 등을 이야기하는 선택지라면 본문에는 반드시 2 이상의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적절한 것이 되면 자, 문제를 보고 출제의 근거 1, 제재의 종류, 사회 제재의 특성, 사회 현상이나 사회적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 출제의 근거 2, 그립 패턴이 문제 및 해결 구조다. 따라서 해결 문제를 냈다. 답이 2번이다. 2번인데 비교 관계를 왜곡했다. 제시된 정보가 2 이상의 대등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푸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출제의 근거. 우리가 지문의 경우는 출제 근거를 아까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모 고등학교에서 부산의 모 특목고에서 내년이 김수영 선생 탄생 100주년이래요.
그래서 야, 내년에는 김수영이 나올 수 있어라고 출제될 지문의 근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 있죠. 아까 우리 그 라운 우리 사석에서 2주 전에 누가 없어져서 그분 문제 나올 것 같다는 출제될 지문의 근거는 이야기가 되는데 네. 이제 이 지문과 관련해서 이 문항의 출제 근거 그리고 이 선택지는 왜 왜곡될 수밖에 없었고 이 왜곡지는 왜 일치하는 선택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 근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까지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까지 전화 네.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저기 뭐 이렇게 없으면은 이 사람이 봤으니까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그 사람 들어갔든 말든 그게 뭐 나랑 뭔 상관이야. 그 사람 평소 뭐 엉뚱한 걸래 또 그런 분들이 또 보통. 그냥 전화 안 받은 건데. 아니 뭐 저는 그런 일은 없어요. 술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문항의 없어요. 출제 근거 선택지의 일치와 왜곡의 근거를 좀 따져보는 연습만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그냥 좀 범위를 좁혀서 그 비문화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 국어 고수들이 전하는 나만의 비기 뭐 이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선생님들한테 팁을 좀 준다라고 그럴까? 그게 이게 선생님들의 팁만이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비문학을 학생들이 좀 분류를 좀 해서 뭐 계속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좀 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좀 취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류.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우리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뭐 통합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 지문 같은 경우 우리 뻔하잖아요. 우리 과목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은 물리, 화학, 생물, 뭐 지구과학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이 이렇게 비문학 독해가 나오는 게 일정하잖아요. 물리가 나올 때도 있고 생명과학 관련된 지문이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냥 책으로 그런 게 정리되어 있는 것도 시중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 좀 참고를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본 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도 역시 기출인 것 같고 또 뭐 이제 그 3월 달이라든가 뭐 6월 뭐 9월 계속 이렇게 모의고사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거 포함해서 그 전에 한 5개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보면은 나오는 것 중에서 다 일일이 정리하는 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물어보면은 그런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전 또 이제 문과라서 그런지 제가 이제 예전에 비문학 독해 가르치면은 저는 과학 지문에 이렇게 그 물리나 생명과학 지문 나오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계속 그런 걸 모아놨어요. 계속.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에 그것과 관련된 지문을 쫙 모아놓으면은 그게 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거는 아니라도 좀 동일 일정하게 좀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사회도 이렇게 나누면은 정치, 경제, 법 뭐 이런 것들이 문화 이제 사회 문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좀 경제가 자기는 많이 어렵다라고 하면 뭐 그냥 좀 그런 것과 관련된 모의고사 기출에 그런 걸 좀 정리를 좀 하면은 예전에 가르치는데 뭐 저 좀 기억나는 것 중에 구매력 평가설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구매력 평가설 뭐 비교 우위 관세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 지문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자기가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스크랩을 한다라고 그럴까 좀 계속 모아놓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신감이 좀 생겨요. 거기가 좀 1차적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그런 거는 좀 유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학생들이 보는 수능의 지문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윤문된 한 편의 완성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성된 글에서 일정하게 나오는 문제가
그러니까 유형이 또 정해져 있어요. 거의 항상 이렇게 보면은 그 비문학 독해 1번은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거의 그 논지전개상의 특징이 뭐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다 보면은 그 선지 자체가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보기를 이제 적용하고 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분명히 또 나오는 게 이제 중심 화제잖아요. 세부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비문학 그런 독해를 계속 많이 풀다 보면은 익숙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어휘 문제가 또 하나씩 이제 딸려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비문학 독해에서 자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과학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저는 경제는 오히려 좀 나았던 거. 과학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과학의 물리 같은 것도 또 세부적으로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오는 거 보면은 특히 좀 기억에 지금 돌이켜 보면은 많이 나왔던 게 그런 그 양자역학이라든가 뭐 우주의 탄생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어려웠는데 계속 그런 것들을 쭉 모으면서 또 우리 스키마라고 하잖아요. 배경 지식 같은 거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자료로 이렇게 쭉 모아놓고 보고 그러면 아 이게 이런 이치구나라는 것들이 좀 터득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유형을 좀 계속 일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만약에 다니는 학원이 있다면 그 담당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뭐 담당 선생님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선생님 저 과학이 많이 틀려요라고 하면 과학을 모아서 주실 거고요. 구체적으로 과학 중에 생물이 많이 틀려요라고 하면 생물을 모아서 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학원 다니면서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운 국어 있어요. 그 제가 근데 그럼 이재신 원장님 학원은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아, 네. 그게 없는 학원도 있어요? 저는 아까 전에 라운 원장님이 그 모의고사 네. 풀고 나서 이제 오답 정리하는 거 아이들끼리 하는 거 저는 봤거든요. 음. 그 라운 원장님 말씀은 항상 다 진짜 있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보면 너무 보기 좋았고 또 아이들의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소속감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가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과정들 그 과정 속에 마지막에 서로가 또 이제 뭐냐면 격려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도 제가 봤고요. 그 옛날에 특목고 애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사고나 좀 학교가 조금 분위기 좋은 학교들은 수능 쪽에 이런 스터디 그룹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뭐 영어 스터디, 국어 스터디 그래서 애들끼리 3, 4, 5 짝을 져서 공부 과정도 봐주고 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내신으로 이제 막 강화되니까 특목고도 그런 분위기는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1, 2학년 때는 내신으로 하고 3학년 때는 각자 도생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사실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저는 올해 이제 그 오늘 내용이 이제 수능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비법 공개 뭐 이런 시간인데 어쨌든 올 1년 동안 공부하게 될 또 재수생이나 또는 이제 올해 현역의 이제 고3 친구들 또 고생할 것 같아요.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3개년 수능을 보면 일단은 저희가 뭐 올해가 지금 88, 작년 91, 그다음에 1컷을 말씀드리면 그 전에 이제 85라고 가정을 하면 그 계산해 보면 평균 88이잖아요. 제가 올해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올해 1등급 컷도 특별하게 나쁘지 않았다면 91에서 88 사이에 올 거다라고 얘기를 아이들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변별력이 가장 좋은 점수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 점수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공부를 이제 시키면서 만약에 95점이라는 점수가 1등급 컷 나온다. 그럴 때 하고 85점 나올 때 1등급 컷 나올 때 시험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거기에 맞춰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95라든지 뭐 93 이상 나올 때는 시험이 무난했다는 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수 안 하는 아이들이 잘하는 시험이고 85점대에서 88점 사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데 부족한 10분 때문에 뭐가 엉키거나 또는 풀지 못한 지문 때문에 점수를 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올해 고3 아이들이 준비할 때 내년에 수능 과연 몇 점 정도 이상을 공부를 할 것인가도 좀 필요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의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 아마 시청자분들께 제가 장담까지 못하더라도 아마 교육평가위원회에서는 그 뭐 90점 조금 전후로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다음 분명히 다수의 학생들의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3을 준비하거나 이제 재수를 해서 1년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모든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뭐 이건 비법 공개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시험 문제를 이제 통으로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게 자 1번이고요. 두 번째, 그 많이 푼다고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모의고사를 1년에 뭐 지금
오늘 기준으로 대략 한 320일쯤 남았을 거거든요. 수능이. 매일같이 하나씩 푼다면 320개를 풀 수 있는데 그렇다고 결과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많이 풀 때 전략을 잘 쓰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오답 정리도 그 전략 중에 하나고요. 그럼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각자 고민하셔야 되는데 학원 오시란 말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제한 내에서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1년에 하셔야 된다. 적어도 스탑워치 없는 고3은 전 고3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탑워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아이들이 80분간 시험을 보게 되면 중간에 한두 번씩 다 멘붕처럼 멍한 상태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지문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자기들도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나는 화작이 뭐 15분에 풀어요. 이제 뭐 올해는 좀 다르겠지만 문법을 몇 분에 풀어요. 저는 비문학 한 지문에 6문장짜리 있잖아요. 몇 분에 풀어요. 이런 계산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령 어떤 전체 45문제를 못 푼다 하더라도 내가 등급선이라든지 목표를 맞춰낼 수 있는 거를 꾸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의고사를 문제를 푸는 게 저는 1번이고 풀 때 많은 수를 풀면 좋겠지만 시간에 대한 걸 안배해가면서 전략을 세우는 모의고사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옛날에 비해서 아이들의 협업이 좀 현저히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오히려 제가 볼 땐 뭐 이 수행평가하면서 애들이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를 통해서 오히려 좀 갈등이 더 심한 것도 많이 봤고요. 그러나 이제 라온 원장님처럼 학원이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스터디식으로 오답 정리하는 거 너무 예쁜 모습 봤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힘든 또 1년을 보낼 텐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냉정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부분을 분석해서 그 시간 관리하는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다 학원에 다 그런 연락을 세울지 저도 그거를 가장 중요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근데 그 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시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저는 지난주에 진짜 지난주 1교시였죠 지금 저희가 몰아서 찍으니까 근데 1교시에 녹음을 할 때 제가 50분이 지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막 급했어가지고 사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분석과 더불어서 이제 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상대평가잖아요. 수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서열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쉽게 나오거나 그게 사실은 개별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이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국어를 너무 잘하는데 문제가 어렵게 나와. 그럼 나는 운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국어를 못하는데 쉽게 나와. 이게 운이거든요. 좋죠. 네.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수능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고 그래서 수능이 꼭 절대적으로 공정하다라는 평가를 못 받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국어를 단 한 번도 1등을 받아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그래서 맨날 모의고사만 보면 3등급, 4등급인데 역대 1회 국어가 제일 쉽게 나와서 2등급을 올랐는데 심지어 표준 점수 격차도 별로 안 나. 네. 문제가 쉬우니까.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를 갔어. 이런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반면에 그해 국어의 모든 승부를 걸고 국어를 되게 잘 봤던 학생 같은 경우 꼭 그런 애들이 또 실수를 하나 틀리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는 이게 수능의 그렇죠. 운이에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에 대한 문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추세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추세를 보는데 국어를 굉장히 아이들이 못 봐요. 시험을. 지금 88점 정도 1등급. 예. 그리고 이 부분에 표준 점수가 제일 높고요. 그렇죠. 이 정도 네. 표준 점수면은 사실은 상위권 의대는 국어가 올해도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요 점수가 이 정도면은 어차피 뭐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뭐 이렇게 각각의 의대는 2개 틀렸냐, 3개 틀렸냐, 그리고 어느 과목을 2개 틀렸냐, 어느 과목을 3개 틀렸냐, 요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3점짜리 국어 문제를 틀렸을 때 상당히 데미지가 크게 되거든요. 뭐 반영 비율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또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누가 봐도 이번 수능을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독서라고 이야기할 때 독서의 지문에서 2,500자 지문과 같은 장문의 지문을 평가원이 뺐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제시문에서 되게 수월하게 내려는 모습. 그러니까 언론이 공격을 가할 수 없는 지문을 냈어요. 제시문을. 그런데 문제는 88점이에요. 작년보다 더 어려웠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니 작년보다 지문의 길이도 짧아졌는데 왜 올해는 더 작년보다 아이들이 더 어렵게 느껴졌냐는 거죠. 단지 코로나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이번 수능 문제, 독서 문제 가장 큰 평가원에서의 어떤 의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제시문은 짧아졌지만 그 제시문을 갖고 묻는 문제는 되게 길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줄, 두 줄로 묻는 게 아니라 세 줄, 네 줄, 그다음에 1, 2, 3, 4, 5 선지가 길어졌어요. 선지 자체가 내용이 길어졌거든요. 자, 이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게끔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을 비교하고 다른 유럽의 나라들을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OECD 모든 나라들은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최우선의 과목을 자국의 언어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원래 SAT가 리딩, 그다음에 라이팅 이게 800점, 800점씩 해서 무려 1600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수학이 800점에서 2400점 만점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라이팅을 빼고 800점, 800점, 1600점 만점으로 대학이 우리의 수능을 그런 식으로 만들지만 사실상 선택 수능이라고 해가지고 라이팅 쓰기를 또 집어넣거든요. 주요 대학은 다 또 이 쓰기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국의 언어에 대한 비중감이 높아요. 그럼 자국의 언어가 추구해가는 과정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바로 논리적 사고력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논리적 사고력을 어렵게 얘기하면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쉽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 말하는 말귀를 정확히 알아듣는다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내가 정확히 이해한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면접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오류에 대해서 막 썼어.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오류가 뭐라고 생각해? 오류는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오류의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이 오류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막 얘기해요. 이 오류를 통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극복했고 사실 동문서답이거든요. 그 질문을 그럼 그렇게 안 했겠지. 질문을 오류가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 너의 공부에 어떤 의미가 있어? 이런 질문을 했겠죠. 단순한 정의를 묻는 것도 있고 그것이 너의 의미가 있는 내용을 묻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하지만 하나하나 언어적 형태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여전히 아이들은 이 시험을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2500잘 냈어야 했어요. 언론이 그만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고 아이들에 대한 학습적 형태의 부담은 더 심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능에 대한 문제로도 조금 더 옮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노력을 한 학생들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험으로 수능이 좀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마지막으로 해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들으셨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잘 활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항상 이렇게 보니까 늦은 것 같아요. 지난주 방송을 오늘 얘기하고 오늘 방송 해는 얘기는 다음 주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좀 길어졌으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얘기는 뭐 선택 수능, 국어가 선택 수능이잖아요. 선택 수능과 더불어서 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수능과 비교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